요즘 가장 문제되는 것은 결국은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지는 같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고요. 사후적으로 지금 현재 역삼동에 소재한 법무법인 수성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임대차 보증금도 돈이고 우리가 어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안 돌려줄 때 결국 궁극적으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에 의한 방법인데요.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결국은 그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재판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집행 권한으로 한 어떤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임대인의 임의 지급이 안 되더라도, 의무 이행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강제로 집행하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사실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우리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존의 임대차 계약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고요.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말고 하는 여부는 사실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고 임차인이 그걸 따를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임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다는 현실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 임대차 계약서에는 전혀 그러한 조건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당사자 합의로 인한 계약에 구속될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사정을 봐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꼭 임차인이 임대인의 사정에 맞춰서 봐줘야 한다라는 건 아니죠. 제가 최근에 이제 진행한 케이스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5일 만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통지는 받았어요. 통지를 받았지만은 그 당시에 집주인이 바뀐 집주인에게 뭐 어떤 당신이 뭐 신용이 좋느냐, 뭐 재산이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당연히.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사를 들어와서 집을 다 꾸며놓고 신혼부부인데 그런 상태에서 단순히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내가 다시 이사를 나갈 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렇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한테 확인을 해보면은 뭐 통상 있는 일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임대인으로서 나중에 임차보증금 반환해 줄 것이고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금 석연치는 않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시키고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고, 결국 그로 인해서 지금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소송을 진행을 지금 하시고 계시고요. 뭐 임차권 등기 명령, 또 부동산 가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형사 고소까지도 지금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을 할 때 그런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준다라는 특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고, 임차인이 주택에, 자기가 거주하는 집에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 법에서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끔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오히려 더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 즉 기존의 임대인은 오히려 더 자력이 보장되고 조금 더 안정된 상황이었는데, 새로운 임대인은 재산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쉽게 말씀드리면 뭐 깡통 전세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의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임대인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다는 그 조항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특히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시는 분들은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 그냥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확정일자나 그런 대항력, 그런 문제들의 어떤 법의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취지의 어떤 특약 사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잔금 지급기일까지 우리가 기준으로 볼 텐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저당권 설정은 그 당일날 바로 효과가 일어나고 효과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대항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입신고일 다음 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날짜를 맞춰서 우리가 잔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 날까지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그런 특약을 기재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일단은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이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라든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기관들에서, 금융기관들에서 임대인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인이나 임차 목적물의 어떤 법률상 하자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승인이 나지 않게 되거나 하면은 그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되고, 그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모두 반환한다라는 취지의 특약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뭐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로 시간적 또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급명령을 우리가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은 지급명령 그 절차가 갖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공시송달로는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나 당사자의 소재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급명령 결정에는 당사자가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즉 임대인이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게 되면은 그 절차는 자동으로 실제 그냥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지급명령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이의를 한다면은 다시 정상적인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도 이제 많이 상담을 해보면서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임차 계약을 하기 전에 주변의 시세를 좀 정확하게 좀 직접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주로 이제 제가 다루는 케이스들도 그렇고 주로 많이 일어나는 케이스는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런 시세를 직접 확인해서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의 차이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셔야지 나중에 본인의 임차보증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장치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요즘 가장 문제되는 것은 결국은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지는 같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고요. 사후적으로 또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당시에 매매가액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 집을 팔아도 처분해도 임차보증금을 모두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례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인데,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5일 만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집주인이 매수한 가격과 우리의 임차보증금이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집주인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피투자라고 하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의 소유권을 가져간 것이고, 지금 현재 시세는 오히려 지금 전세가보다 낮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집을 처분한다, 강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대출이 끼어 있지 않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